제 자료집을 보시면서 제가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이랑 뭐 크게 다르진 않죠?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러 사진이랑 좀 똑같이 보이려고 나름 또 이렇게 평소엔 입지도 않는 이런 핑크톤으로 조금 입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올해로 경력이 20년 차입니다. 오래됐죠? 근데 그걸 이제 속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늘 또 핑크색을 이렇게 입고 온 건데, 여튼 제가 경력도 또 오래됐고 저희 약수령 논술 첫 시작을 하면서 첫 스타트를 할 때부터 지은 쌤이랑 짝꿍이 돼서 저희 계속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7월부터 아이들이 막 이제 몰리기 시작하는 시즌이에요. 왜냐면은 3월부터 시작하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또 고3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또 할 게 많잖아요. 너무 바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여름방학 6월 모의 끝나고 7월부터 이제 슬슬 나 한번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도 여기 지금 많이 오셔서 도대체 약수령 논술이라는 게 뭘지 이런 거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지은 쌤 수학 선생님 오시면 이제 전체적인 대학별 특징이라든지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수리 논술적인 특징 설명해 주실 거고, 먼저 저는 이제 국어 논술의 특징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바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자료 보시면서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고, 근데 거의 다 PPT에 띄워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약수령 논술이 뭔지를 안내를 해드리면은 이제 어머님들 중에는 요즘에 약수령 논술 인기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가천대학교만 약수령 논술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어머님들이 약수령 논술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이 없으시고, 그리고 가천대가 워낙 많이 뽑기는 해도 이제 나머지 학교들이 많이 안 하면 아무래도 약수령 논술이 뭔지 많이들 모르시는 구조가 나왔는데, 근데 가천대가 이제 1000명대를 뽑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뽑고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약수령이 뭐냐 뭐냐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학교들도 야금야금 약수령 논술을 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보는 대학교가 워낙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역전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등급보다 약수령 논술에 집중을 해서 어머 내가 이 수능 성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내가 이 학교에 이과를 붙었다 이런 학생들의 역전 사례들이 나오면서 요즘에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일찍부터 관심들을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7월이면 일찍이 아니고 이제 드디어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시즌이라는 거를 어머님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분위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약수령 논술은 인문 논술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인문 논술은 어머님들이 논술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편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건데, 근데 인문 논술은 보통 이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쩌고 저쩌고 뭐 평가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서술하세요 하는데 글자가 거의 뭐 800자, 900자, 1000자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글쓰기 능력이 함양되어 있는 아이들이 보통 인문 논술을 많이 준비를 하곤 하죠. 근데 약수령 논술은 기본적으로 아예 다른 거예요. 약수령 논술은 이름부터가 약술이잖아요. 약술. 근데 수학은 좀 이따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수학은 좀 써요. 왜냐면 풀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바닥 내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양이 꽤 많은데 국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답에 가까워요. 단답. 그러니까 단답이라는 게 뭐냐면 문항이 출제되면 거기에 핵심어 정도 찾는 거 해서 쫑쫑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이름만 약수령 논술인 거지, 사실 냉정하게 보면 얘는 논술이 아니고 그냥 수능 국어를 주관식으로 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PPT로 문제 몇 문항 정도 보여드리면 바로 느낌이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글쓰기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글은 막 아니 우리 애가 소크라테스 이런 거 어떻게 쓸까 인문논술 이런 건 당연히 이제 글쓰기 능력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고3 학생들이 여기 많을 텐데 우리 내신 준비하잖아요. 그럼 내신이 객관식만 보는 학교가 아니고 주관식 보는 학교 있죠. 그럼 단답으로 쓰기도 하거나 아니면 끽 써봤자 50자 이 정도 쓰라고 하거든요. 한 줄 아니면 한 줄 반 요 정도 쓰는 선에서 내신이 나오잖아요.
고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고수준. 그래서 단답으로 쓰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장형으로 쓰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글쓰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바로 약수령 논술이고,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수능 공부하면서 같이 준비를 해도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큰 부담이 없어서 많이 준비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지원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경쟁률은 또 너무 높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역전 사례들이 나오죠. 그럼 이제 대표적인 문제를 몇 문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이제 어머님들이 주변에서 약수령 논술 이제 수학이랑 국어를 본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야, 수학이 되게 좌우를 많이 한다더라,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은 장형으로 쓰는 거예요. 한 바닥을 다 써요. 그러면 풀이 과정 안에서 깎이는 점수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섬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보통 이제 물론 대학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가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문제가 총 15문항이 출제가 돼요. 이제 80분 동안 15개를 푸는 건데, 이제 문이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문과야. 그럼 국어가 9개, 수학이 6개, 3대 2 구조.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이과야. 그러면 수학이 9개, 국어 6개에서 15개 구조로 움직이는 거예요. 3대 2 구조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들으셨을 때, 야, 수학이 좌우한다더라, 수학 열심히 해야 된다더라. 근데 그게 사실 맞아요. 왜냐면 수학은 난도가 확보가 되고 못 풀거나 하는 문항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제가 수학 선생님한테 듣기로 아예 못 풀 정도의 문제도 하나씩 섞는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합격권이잖아요. 그럼 이제 15개 중에 몇 개를 맡겨야 우리 애가 이제 안정적인 합격권에 들어가나? 근데 사실 이게 대학별로 또 차이가 있지만 가천대가 워낙 많이 뽑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학교들도 가천대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시작한 학교의 문제 스타일, 처음 시작한 학교의 수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새로 시작하는 학교도 그거에 이제 비슷비슷하게 맞춰가면서 약수령 논술이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가천대의 경우 합격권이 몇 개냐면은 11.x개입니다. 그러니까 15개 중에 11.x개를 넘어야지 이제 되는 건데, 제가 이제 합격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마지노선이잖아요. 끝. 이제 끝. 문을 닫고 들어가는 애들 기준이잖아요. 그럼 걔네가 이제 11.x개면 11개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12개를 맞아야 돼. 근데 수학이랑 국어랑 이제 문이과의 차이에 따라서 아까 전에 3대 2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국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 정도 틀릴 거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어는. 왜냐면 수학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 아예 못 푸는 수준의 문제가 하나 정도 삽입이 돼서, 만약에 그거 푸느냐고 막 다른 거 못 풀고 시간 낭비하느니 차라리 버릴 건 버리고, 그죠? 나머지에 집중해가지고 점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총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점수가.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이랑 총합으로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1점이라도 딸 수 있는 부분에서 점수를 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어를 만점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에서 끝내야 돼. 만약에 더 틀려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어가 쉽나 보다. 어머님들이 이렇게 희망을 품어. 그래? 100점이야? 아니면 하나 틀려야 돼? 그럼 국어가 할 만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국어도 준비할 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어딜 가나 합격권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붙는 애들은 그 붙는 컷들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준비한다는 거는 합격권에 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 그냥 뭐 설렁설렁 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나 한번 붙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국어도 어느 정도 점수가 이제 확실히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예시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수능 국어랑 아까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수능 국어도 이제 선택 과목이 있지만 문학이랑 독서가 메인이잖아요, 수능. 그 어머님들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익숙하실 거예요. 고등학 부모님들이시니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문학과 독서의 범위는 EBS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책에서 출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부담이 덜한 건데, 그럼 이제 독서 지문이 이제 수특에서 예를 들면 수원에서 하나가 출제가 돼. 그럼 애들이 많이 본 지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많이 본 지문일 것 같죠? 근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지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과 그 수학에 있어. 근데 제가 이제 매년 하잖아요. 그럼 막 진행을 해보면 애들이 선생님, 전 이거 처음 봐요.
이래. 그럼 제가 그래요. 아예 제가 적어줘요. 예를 들면 수능 특강 52페이지 지문이다. 이렇게 페이지를 아예 적어줍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긴 본 기억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준비를 하는 아이들은 꾸준하게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공부를 하죠. 물론 학교에서도 하고 따로도 수능 공부하면서도 하고 약수령 준비를 하면서도 준비를 하는 건데, 그럼 여기 이제 지문이 있어. 근데 쎄로 뭐 안 읽고 풀 수는 없어요. 당연히 비문학이고 어렵기 때문에. 그럼 거기 이제 지문이 막 붙어요. 그럼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문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기는 실험 결과고 모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실시를 한 것이다. 보기 1에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쓰세요 하고 보기가 이렇게 주어져요. 근데 보기 보면 대저울에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럼 지문 내용이 이것과 관련된 지문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30cm 10kg가 어쩌고 저쩌고 20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해야 답을 맞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 보시면 할 만은 할 것 같죠? 근데 할 만은 하단 말이에요. 실제 왜냐면 아이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근데 준비를 안 하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공부량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국어는 이렇게 쫑쫑 끊어져요. 그러면 단답이기 때문에 5점, 5점 이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막 장형으로 한 줄 한 줄 쓰시면서 중간에 뭐 문제풀이 오류 나면 1점씩 깎이고 이 구조로 채점이 되는 반면에 국어는 지문이 주어지고 이렇게 단답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독해해서 정답을 맞히느냐, 이게 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독서 지문 실제 기출이에요. 작년. 그래서 보기 1은 하고 얘도 이제 독서 지문이 막 있어. 경제 같은 거 막 내용이 이제 나와요. 보험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례를 그래프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요 그래프를 얘가 분석할 수 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수능 독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독서는. 그래서 요거를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얼만지 빈칸이 3개 뚫려 있죠? 그러면 3점, 3점, 4점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구조로 국어는 문과는 9개, 이과는 6개 해서 총 15문제 150점 만점 이렇게 계산이 돼서 커트라인이 쫑쫑쫑쫑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합격 컷은 거의 마지노선이 11.X개. 그러면 12개를 맞아야 어머 우리 애기가 좀 마트 이번에 갈 수 있나 보다 대학에. 이렇게 가능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대학별로 차이가 있고 매년 난도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구조예요. 그럼 이제 문학도 보여드리면, 근데 문학은 또 아이들이 잘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준비를 해야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수능 특강이나 거기에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소설, 극문학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제시문이 나와. 예를 들어 시 2편이 나온다든지 고전소설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문학이 하나 주어지고 그거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거. 요 문항 같은 경우는 감정 이입의 기법을 찾는 거 하나 5점 이렇게 찾는 거고, 핵심 직구와 관련된 내용 하나 5점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학과 독서가 메인인 겁니다. 그래서 문학과 독서만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좀 이따 리스트업을 보여드리겠지만 문학과 독서 외에 화법, 작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잖아요. 화작문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문법이 이제 출제가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문법은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왜 그러냐면 선택 과목 라인에서 엄매를 선택 안 하는 애기들이 생각보다 문법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커트라인이 11.X면 그 한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희망을 좀 드리자면은 문법은 좀 평이하게 나옵니다. 고2, 고3 수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고1 수준으로 나와요. 근데 고1 수준이 실제 교과서에 웬만한 게 다 들어있어요. 어머님들 그 1학년 거쳐 오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운 변동, 품사, 문장 성분, 높임법 이런 거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야 고1 수준이야 문법 할만해 이렇게 말하더라도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 다 고1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 약한 애들은 요거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해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개념은 조금 다져야 돼요. 문법 들어가는 학교에 있어서는. 그래서 요렇게만 샘플을 보셔도 어머니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 또 아이들은 또 희망을 막 품어요. 왜냐면은 너무 어렵지도 않고 뭔가 수능 같아. 수능 같은데 수능의 쉬운 버전 같잖아요. 왜냐면 주관식인데 그렇게 고난도도 아니고 그렇게 철학까지도 아니고 그냥 비문학 지문이나 문학 지문 핵심적으로 보고 거기 핵심적인 포인트 정도 적어서 준비하면은 충분히 역전 사례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실제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자신감 갖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이 약수령 논술 국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드리면 약수령 논술의 특징 첫 번째 EBS법이다. 근데 이거 되게 큰 장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IQ 테스트나 이런 것처럼 랜덤으로 막 출제를 해버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서 출제되는지 이거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학교도 지금 신설, 예를 들어 국민대라든지 이런 데 올해부터 신설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 좀 그럴 확률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지금 오랫동안 준비해온 학교들 있죠. 계속 지금 진행해온 학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수가 수특이랑 수완입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수특 수완이 여러 권이에요. 권수가 많아요. 근데 여튼간에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로 하여금 마음에 평화를 주잖아요. 내가 뭔가 준비 차곡차곡 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EBS 교재로 부담 없는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약수령 논술의 최대 장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준비할 때 막 따로 준비를 해야 되죠. 막 시간도 확보해야 되고, 근데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공부를 할 때 수특이나 수학 같은 거 되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또 근데 고3 애들이 수특 수완 안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기출 막 10개년 돌리고 이거에만 치중하고 오히려 수특 수완은 아유 뭐 대충 하지 뭐 이런 아이들이 또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또 분위기에 따라서 나는 수특 수완을 미리부터 준비하겠다 해서 이미 3월부터 꼼꼼히 해온 친구들도 분명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튼간에 약수령 논술은 범위 자체가 수특 수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독서, 문학은 공통 범위로 쪼개지고 거기에 일부 학교가 화작과 문법이 들어가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드는 게 약수령 논술의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단답으로 쓰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 논술과는 다르기 때문에 또 마음의 평화가 오죠. 단답식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고득점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문제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도가 높으면은 내가 좀 어떻게 뭐 기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한 문제 더 맞추고 이게 가능한데 국어 약술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준비를 착실히 한 애가 무조건 고득점.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범위도 정해져 있고 문제 난도가 높지도 않지만 여튼 그 문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묻기 때문에 공부량이 없으면 못 맞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량이 있는 애들 약간 성실한 아이들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중을 했을 때 완전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요런 성실함을 베이스로 한 아이들이 한 번씩 해보고 싶어요. 약수령 논술 도전하면은 뭔가 나 될 것 같다 이런 자신감도 있고 실제 그런 아이들이 실적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꾸준한 모의 논술 같은 거 풀려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원에 이제 어머님들 이제 많이 오신 게 사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얘가 이제 합격권에 들어갈까 아니 미래탐구에 약수령 선생님들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긴 선생님인가 지금 많이들 궁금하시고 제 수업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 이런 것도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약술 논술은 꾸준한 모의 논술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아 이런 포인트로 공부하는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도 모의고사 엄청나게 많이 풀어보죠. 평소에도. 그러니까 무조건 연습을 통해서 아 이런 식이구나 감각 찾고 꾸준히 연습하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 채우고 하는 게 공부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량을 확보해 줘야 된다. 이걸 어머님들도 근데 아마 충분히 생각하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약수량 국어를 들어간 학교는 도대체 어디냐 이걸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 좀 이따 이제 수학 선생님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완전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두 번째라고 수학선 먼저 하시기로 했다가 제가 지금 먼저 들어온 거라서 저는 라이트하게만 설명해 드리고 제 자료에도 제가 삽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PPT 다 들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순서는 요렇게 돼요. 지금 이게 국어가 들어가는 학교들이에요. 근데 가천대가 1000명이 넘어가죠. 그래서 약수력이 확 붐이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뽑고 그래서 가천대가 이거에서 막 건물 올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확확 늘면서 다른 학교들도 우리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붙으면서 학교가 늘어난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파란 색깔로 진하게 해놓은 게 뭐냐면 강남대가 올해 신설이에요. 신설. 그래서 신설로 들어가고 국민대가 신설입니다. 그래서 국민대가 신설로 들어가고 서경대는 사라졌다가 그러니까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붐이 확이니까 다시 하겠다. 이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세 학교를 색깔을 칠해 놓은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합해만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수력 논술을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랑 수학의 문항수 비교를 보여드리면 제 PPT에 다 있어요. 자 보시면 9대 6 구조.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문과는 국어가 9개, 이과는 국어가 6개고 오히려 수학이 9개 구조로 9개 6개, 9개 6개 가천대, 쌍육대, 신한대 이렇게 나오고 수원대나 안신대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 5 구조로 나오죠. 그죠? 문이과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서경대는 4대 4 반반 구조고 상명대나 군민대 같은 경우가 문이과 차이가 확 큽니다.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가 8개 국어로 문과는 가르겠다 이 뜻이에요. 수학은 2개 이렇게 되는 구조인 거고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학이 8개 그리고 국어가 2개 수학으로 가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상명대와 국민대가 올해 신설이고 상명대 작년 신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컷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많이 모집하겠다라는 학교의 의견인 거죠. 그래서 상명대랑 국민대 같은 경우는 8대 2 구조. 학생이 문과인지 이과인지에 따라서 조금 갭이 발생하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강남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8-3 이렇게 해놓은 게 왜 그러냐면 얘네 같은 경우도 문이과가 완전 갭이 커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가 8개 구조가 나오고 이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학이 7개고 국어가 3개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문이과의 차이가 좀 큰 게 여기 있는 학교들 이제 가천대, 쌍육대, 신학대 같은 경우는 9대 6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수원대, 한신대도 10대 5로 움직이고 얘는 반반 8대 2니까 갭이 크고 얘는 뒤죽박죽이다. 완전 달라요. 뒤죽박죽으로 이 마지막에 강남대는 움직인다. 근데 여튼간에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가 8개 되게 많은 구조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7개, 국어 3개 요 구조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수력 논술이 대학별로 그럼 어떤 과목이 들어가냐. 자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공통이에요. 이제 화작 문법이 추가되는 학교 문법이 추가되는 학교 공통 과목 이렇게 끊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수능도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 이제 문학이랑 비문학 즉 독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강남대 수원대, 서경대, 신한대, 한시대 같은 경우는 문제 출제가 문학과 독서로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얘네 같은 경우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얘네 이제 추가로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가천대, 삼육대, 상명대 그리고 국민대는 아직 몰라요. 왜냐면은 샘플로만 보여줬어요. 이렇게 출제를 하겠다. 샘플로만 보여줬는데 거기 내용에 기본적으로 문법이 그러니까 문법이 포함 여부를 문법만 나오고 화작이 없기는 해.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는 과연 화작이랑 문법을 낼까? 이걸 모르는데 중요한 게 국민대 같은 경우는 8대 2잖아요. 그럼 8개죠. 근데 2개 내면 솔직히 안낼 확률이 높을 거예요. 2개. 이과 라인에서는 안낼 확률이 높은데 문과는 문항수가 많잖아요. 그럼 올해 이제 돌아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문법이랑 화작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화작이라는 게 이제 뭐 토론 같은 글 보고 이제 쓰는 건데 화작은 일단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에서도 쉬운 문제 그냥 주잖아요. 그러니까 화작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작 같은 경우는 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화작 약한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화작 같은 경우는 주는 라인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뭐 하나씩 들어가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죠. 그리고 공통이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법인 거예요. 문법.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 잘하는 친구는 어차피 문제 난도가 그렇게 높게는 출제 안 되니까 나는 뭐 충분히, 그리고 나 언어와 매체 선택하기 때문에 나 문법 베이스 있다는 친구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문법을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놨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한 문제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커트라인이 이렇게 붙는데 여튼 하나를 틀려버리면 C점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등급컷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천대, 상명대, 삼육대, 국민대 여기 준비하는 친구들은 문법 하나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과는 말로는 문법을 범위에 포함시켜 왔어요. 그동안에도 계속. 근데 이과 라인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천대는 너무 많이 뽑고 그리고 애들이 지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시험 세트 자체가 6세트씩 나와요. A, B, C, D, E, F까지 뽑혀요. 그러니까 버전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야 니네 거 무슨 버전이냐 하면 얘네 버전이 다르고 무슨 거 무슨 버전이냐 쟤네 버전이 달라요. 그거 이제 랜덤으로 하니까 나에게 닥친 운명의 시험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구조인데 거기 이제 이과 시험지 같은 경우는 범위 안에 문법이 들어가. 근데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마음이 불안해. 왜냐면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하나 내버려. 그러면은 내가 말을 야 안 나온다 이렇게 뱉었다가 내버려 그러면 저 선생님이 허튼 소리 했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튼 이과는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말할 때 애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혼자 할까 말까 이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다. 그래서 여튼 좀 읽어두면 좋긴 한데 네가 만약에 엄매야 그럼 괜찮죠. 언어함에 어차피 수능에서도 봐야 되는데 문법 하나 나오면 뭐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나는 선택도 아닌데 문법을 해야 되냐. 애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거를 명확하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로 진행을 하되 여튼 핵심은 나온 적은 없단다. 이렇게밖에 말해줄 수가 없는 구조인 건데 여튼 라인에 문법이 들어간다. 이거는 생각하셔야 되고 을지대 같은 경우 생각보다 보건 쪽이나 이런 데가 강화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한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을지대가 문법이 들어갑니다. 화작이 안 하고 문법이 하나 이제 들어가는데 여튼 커트라인이 타이트하게 붙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 하나를 마티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약수령 논술은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무조건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바꾸려고 그랬어요. 미리미리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렇게 바꿔야겠다. 왜냐면은 이게 미리미리가 처음에 약수령 논술 시작할 때 저희 파이널만 했어요. 추석 특강만 하고 10월에 조금 받아서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제 약수령 논술이 하는 애들만 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최근 3, 4년 동안 붐업이 확 된 거예요. 너무 이제 애들이 역전 사례가 나오니까 엄청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확 커진 거예요. 약수령 논술이. 그러니까 이게 빨라진 거예요. 준비가. 옛날에는 좀 늦게 했어. 근데 최근에는 너무 빨라지고 어머님들도 계속 언제 여냐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올해도 여름방학부터는 무조건 시작하는 구조. 왜냐면 다른 아이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부터는 거의 시작하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7월 초. 저희가 근데 7월 초부터예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7월 초 개강이기 때문에 좀 이따 안내를 또 이제 나가겠지만 저희가 7월 두쯤가 그때 이제 개강 날로 잡아서 시작을 바로 할 겁니다. 근데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11주 텀이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미리미리 준비할 것. 두 번째는 EBS를 무조건 정리할 것.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범위 자체가 완전 EB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를 충실히 준비할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모의 논술 엄청나게 풀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스스로가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또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나 이런 도움이라도 좀 받아서 여튼 꾸준하게 풀고 체화시키는 거. 그래야 그게 간접적으로 점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연습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검증된 선생님 정제된 자료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저를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이제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는 학원들을 잘 보시면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은 학원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첫 해부터 시작을 한 게 핵심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잘 보시면은 주변의 약수령 논술은 논술 학원인데 논술 선생님들이 하세요. 거의. 근데 저는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 선생님입니다. 저는 논술을 아예 안 해요. 저는 원래 수능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약수령 시작을 할 때도 이게 스타일이 수능 국어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한 구조라서 주변에 알아보시면 이제 거의 선생님들이 논술이랑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시지 국어 선생님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검색을 해보시면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제가 스카이에듀에서 한 9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이래 보여도 그래도 꾸준히 그동안 수능 국어를 강의해 오고 있고 지금도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은 논술 선생님, 수능 선생님은 여튼 준비해 오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지금 내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지금 20년 동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작품이나 이런 걸 보면 대충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작품은 주관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 없겠다. 이게 대충 보이고 예를 들면 비문학만 보더라도 얘는 이거 뚫을 수가 없어.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핵심 제재 배치가 예쁘게 안 나오는 제재가 있고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만 활용하면은 아까 문제 푸는 식으로 그 선택지 한 3개 정도 뽑아가지고 문제 만들 수 있겠다. 이 감이 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택된 제재로 편집 교재를 활용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선생님들과 수능 국어 선생님이 준비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작년부터도 시작을 할 때 누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7월에 붙으면 빠진 애가 거의 없어. 그 왜냐면 스스로가 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약간 공부를 하면 얘가 이제 수능 국어에도 도움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나에게 약수령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고3으로서 또 시간 낭비도 덜하는 것 같고 이런 자신감이 아이들이 붙게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튼 맡겨주시면 아이들이 확실히 만족도가 생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7월 둘주 안내가 따로 나갈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11주 텀으로 한번 돌려요. 그건 이제 수학이랑 국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마 일요일 저녁 텀 아마 6시에서 10시에서 일단 11주 텀이 한번 움직여요. 그래서 11주 동안 기본적으로 수특 수완을 매주 이제 범위도 테스트도 보면서 심화학습. 예를 들면 어떤 시를 배웠어. 그럼 그 시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이건 놓치면 안 된다. 포인트 쫑쫑쫑 배우는 거예요. 어떤 소설을 배웠어. 여기서는 이런 포인트가 중요해. 이런 게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 하면 그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도 갖고 기출 테스트도 한번 보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부족한 법을 채우는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게 11주 텀으로 한번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11주 동안 저 같은 경우는 1, 2, 3주는 일단 기출문제 한 주 보고 변형 문제 한 2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주 라인에서 수특 5분의 1씩 쪼개서요. 저는 이거 근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주변에 학원 보시면 이제 모의 논술 보는 학원들은 많아요. 근데 거의 랜덤 출제입니다. 근데 랜덤 출제를 하면은 단점이 뭐냐면 애들이 의욕을 안 가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봐도 3개 받고 저렇게 봐도 3개 받으면 의욕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는 범위를 추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분의 1씩 쪼개줘. 300페이지면은 이번 주는 1쪽에서 60쪽, 다음 주는 61쪽에서 120쪽. 범위를 추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애들을 그거를 공부해 와라 하는 건데 근데 그게 많아요. 왜냐면 권수가 많아요. 책이. 그러니까 문학도 있고 독서도 있고 권수가 많아서 5분의 1씩 추려도 애들 공부 못해요. 근데 여튼 간에 범위를 추려주면 애들이 아 공부 좀 해볼까? 의욕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범위를 추려서 5분의 1, 2, 3, 4, 5에서 수특 한번 훑고 수완 1, 2, 3까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수능 완성책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출면 11주가 끝나요. 그리고 남은 얘들은 벌써 이제 9월 말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10월의 마지막에 심층으로 저희 4주 텀 들어가고 그리고 애들 수능 보고 그리고 나서 특히 가천대 같은 경우는 논술이 수능 보고 일주일 후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완전 빠여. 원래 그때 집중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일주일 내내 학원 와가지고 막 돌리는 시간이 또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공부량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단계별로 이렇게 돌리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거기 후기를 넣었는데 후기는 사실 다 끝나고 저기가 안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후기는 어머님들 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수학 후기, 국어 후기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놨는데 좀 이따 이제 수학 선생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수학은 애들이 장점으로 말하는 게 여기가, 근데 저도 이제 짝꿍 선생님이니까 제가 막 이제 어필을 해드리면은 여기는 수학도 랜덤이 아니고 단계별로 이렇게 범위로 나가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 나가면은 그거 공부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첨삭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약간 능률이 오르는 구조였다는 후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면. 근데 저도 보면 저는 막 애들 채점하잖아요. 그러면 조교 시키거든. 저 채점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 조교는 막 40분이면 다 해. 왜냐면은 단답이잖아요, 국어는.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 다 했어요. 자, 그럼 엑셀로 이제 성적 배분해라, 문자 보내라 이렇게 시키는 건데, 수학 선생님은 다 써야 돼요. 이 한 줄부터. 그러면 그걸 이제 그러니까 한 장을 채점하시는데 몇십 분씩 걸리는 거예요. 저는 1분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여튼 아이들한테는 그게 장점이겠죠. 왜냐면 한 줄 한 줄 피드백을 하고 여기서 내가 이게 누수가 났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후기를 좀 읽어보시면 되실 거고, 그리고 국어 후기 같은 경우는 애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했던 거 나와서 좋았다. 이게 제일 많아요. 솔직히 했던 거 내가 분명히 봤던 게 나와서 좋았다. 왜냐면은 계속 돌리니까 그래요. 계속 바퀴를 돌리고 계속 과제를 주니까 애들이, 그리고 과제로 나오면 억지로라도 그거 집에 가서 수톡 확인해 보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복습이 들어가잖아요, 매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봤던 지문들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서 현명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 주변에 많이 알아보시면은, 근데 저는 솔직히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검색해 보시고, 또 제가 또 성격 좋아요. 근데 좋아 보이죠? 그래서 차분하게 아이들 이끌어가지고 조금 5분의 1씩 나눠가지고 좀 해보면은 확실히 조금 정리하는 느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좋은 결실 나와서 어머님들 자녀분들도 합격하고 저도 실적 하나 올라가면 저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반갑습니다. 교과서 핵심 개념으로 완성하는 수료연술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일단 간략하게 수료연술 전형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논술에서 수리 어떻게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 특징들 말씀드리고 제 수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술 전형이라는 것은요. 논술고사하고 학생부하고 수능 최저 딱 세 개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전형이에요. 근데 이제 수능 최저는 자격 조건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는 맞췄다? 그럼 그냥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고 더 이상의 뭔가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학생부도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논술고사를 잘 봐야지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그러니까 약수령 논술의 특징과 대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교과서랑 EBS 연계 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제 많은 학교들은 아예 딱 뭐라고 명시했냐면 우리 EBS 연계 교재에서 변형해서 출제할 거야. 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역대 이제 기출들을 보셔도요. 그냥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계속 조금 문자를 바꾼다든지 숫자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을요 잘 풀어야 돼요. 수능을 보려면 당연히 풀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친구들이 잘 안 풀고요. 안 풀고 그냥 후루룩 지나간 다음에 다 요즘 뭐 하니? 그럼 그냥 다 그냥 자기 기출 풀고 있다고 다 그렇게만 얘기하거든요. 수능 준비할 때도. 그래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을 정확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과서는 제가 볼 때는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 더 먼저고요. 교과서에서 출제를 좀 더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학교들이 몇몇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들은 교과서에서도 조금 뒷부분 있잖아요. 뒷부분에 막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의 문제들을 좀 봐야 하는 학교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 등급이고요.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은 어떤 거 보시면 좋겠냐면 여기 논술의 길에도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약수량만 제가 다시 추려서 조금 정리했는데 요거 프린트 보시면 프린트에 이제 3페이지요. 대학별 논술 정령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눈으로 쓱 훑어보시면 이제 없는 경우가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건 수능을 안 봐도 되냐? 네,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의 대부분은 3등급이 하나 있으면 돼요. 3등급 하나. 그다음에 제일 높은 학교 중에 이제 어떤 학교가 있냐면 두 개 합쳐서 6등급인 학교. 두 개 합쳐서 6등급. 거기가 고대 세종하고요. 국민대하고 두 군데는 두 개 합쳐서 6등급. 거기가 제일 높은 거예요. 선생님 더 높은 데 있는데요. 맞아요. 거기 조금 특수한 거라서 거기만 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거기 빼고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가천대 클라우드 공학과하고 가천대 바이오 로직스학과 여기 두 개가 지금 높아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한국 외대에서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 거기도 두 개 합쳐서 4등급이라서 높은데 거기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클라우드 공학과는 여기는 연계학과예요. 그러니까 졸업하면 바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로 이제 바로 이게 취직이 되는 그런 좀 특수한 과라서 높고요. 바이오 로직스 학과도 좀 높은 편이에요. 여기도 이제 국가에 좀 밀어주는 그런 과라서 그렇고 일반 계열은 한 개 3등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입학처에 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학교가 있냐면 거기에서 첫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고대 세종이요. 고대 세종은 과탐 두 과목을 꼭 응시를 해야 돼요. 근데 현재 지금 과탐 두 과목 보는 친구들이 있나요? 제가 볼 땐 거의 없거든요. 다 하나는 사탐 런을 했어요. 두 개 사탐 런한 친구도 많고요. 이제는 아예 어디로 런하냐면 다 확통으로 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대 세종은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빵꾸다. 빵꾸다. 누가 과탐 두 과목을 응시하는 친구가 고대 세종을 쓰냐? 저희가 볼 땐 여기는 빵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친구가 고대 세종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친구가 사탐은 진짜 적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두 개를 무조건 우겨서 넣고 하고 있다. 그러면 고대 세종을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최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 학교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국민대 자연계열 보시면 거기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 중에 두 개 합 6등급이에요.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면 학교들이 어떻게 하냐면 과탐으로 너가 수능 최저를 안 맞추더라도 너가 수학하고 영어로 이제 2합 6을 맞추더라도 과탐 한 과목은 봐야 된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국민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럼 너가 과탐으로 안 맞출 거면 안 봐도 된대요. 사탐 두 개 봐도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마찬가지로 쭉 내려가셔서 어디가 있었었냐면 아까 전에 제가 과탐 하나가 있었나 가천대 맨 위요. 다시 가천대 맨 위에 클라우드 공학과도 지금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랑 과탐 두 개 평균이거든요. 여기는. 근데 여기도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 내가 과탐으로 최저 안 맞출 거면 과탐 두 개 안 봐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 봐도 된다고. 사탐 두 개 봐도 괜찮다. 너가 맞추는 걸로만 지금 얘를 등급합을 맞추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고대 세종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 세종은 과탐 두 과목 안 보면 응시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하나 3등급이기 때문에 그냥 3등급 하나만 잘 나오면 돼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어랑 이제 수학의 비율인데요. 여기는 뒤로 넘어가시면 지금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인문 계열이 밑에 있는데 밑에 있는 표를 먼저 지금 실어놨어요. 그래서 인문 계열 보시면 인문 계열에서 학교가 총 몇 군데 있냐면 이제 국어가 있는 학교를 따지면 11개 학교가 있어요. 11개 학교가 있고 그중에서 한국기술교육대가 조금 특이한데 약술형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긴 한데 이제 미영 쌤 말씀으로는
미영쌤 말씀으로는 이제 여기가 약수령이긴 하지만 아예 약수령 완전 수능 스타일은 아니고 약수령과 논술의 좀 중간 정도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탐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특이한 스타일. 나머지 학교들은 이렇게 국어랑 수학에 이제 비율이 이렇게 섞여 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친구가 자연계인데 국어를 너무 못한다. 그럼 좀 국어가 많이 없는 학교 위주로 쓰시는 게 좋을 수 있죠. 여긴 인문계열 있고 지금 여기 이 표가 자연계열 표입니다. 총 15개 학교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국어 시험에 아예 없는 학교가 한 5군데 있고 국어 시험에 있는 학교가 한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고서 우리 친구가 이제 국어를 좀 못한다라고 하면 국어가 좀 적은 학교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출제 범위를 또 확인하셔야 돼요. 수학은 출제 범위가 있는데 대부분은 수원 수투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고대 세종하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제 국민대 두 학교는 미적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들은 조금 미적까지 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수 있다. 이걸 좀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국민대 이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예상 문제만 발표를 했어요. 답안은 해설은 발표하지 않고 예상 문제를 발표했을 때 완전히 수능 등강 수능 완성 문제 스타일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완전 논술 스타일도 아닌데 중간에 약간 과도기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국민대를 대비하실 때요. 이제 교과서를 좀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은 수원 수투고 저희가 이번에 7월부터 9월까지 개강하는 수업도 수원 수투로만 문제를 이제 풀 거예요. 그럼 이제 미적인 학교는 어떡하냐? 여긴 추석 특강으로 추석 때 이번에 아시죠? 한 열흘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석 특강으로 한 5, 6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적을 한 번 더 다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논술 반영 비율을 보시면요. 논술 반영 비율이 100%인 곳이 있어요. 그럼 내신을 보지 않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90%인 곳은 내신 10%에 그다음에 논술 90% 이렇게 되는 곳, 그다음에 논술 80%에 내신 20%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애가 그 내신이 6등급인데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6등급까지 괜찮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6등급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이제 내신 보는 거 말씀드릴 건데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갑자기 훅 떨어지는 구간. 그래서 얼마나 많이 깎이는지 그거를 조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 우리 친구는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100%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내신 반영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근데 여기 6페이지에 있는데 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이게 수정이 조금 안 된 버전으로 들어가서 틀린 것은 아직 수정이 안 된 버전 들어가서 정확한 버전은 어딜 보셨으면 좋겠냐면 논술의 길 책자 있잖아요. 15페이지요. 논술의 길 책자의 15페이지. 여기는 이제 논술을 보는 모든 학교가 다 섞여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논술 보는 15개 학교를 추려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표는 15페이지 첫 번째 표는요. 등급 대학 A라고 써 있고요. 거기는 논술 100%, 그러니까 내신 반영 안 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밑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반영 교과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영 교과목이 전 과목이 아니고 상위 몇 과목. 상위 몇 과목.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애가 6등급이에요. 그러면 상위 몇 과목이면 6등급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 그 안에서도 그냥 뭐 국어 전체도 아니고요. 국어에서도 상위 20과목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합쳐서 또 상위 20과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잘 본 거니까 등급이 적어도 조금씩은 올라간다. 자, 강남대를 보시잖아요. 강남대 보시면 제일 왼쪽에 강남대, 그다음에 그 오른쪽을 한 칸씩 넘어가시면 80대, 20대 0인데 이게 이제 논술 80. 그다음에 내신 20이에요. 그래서 내신을 20점 만점으로 제가 환산해서 표를 다시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 1이라고 있고 바로 20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은 20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쭉 와서요. 6등급을 보세요. 6등급은 몇 점을 받냐면 19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논술이 80점이고 내신은 6등급인 친구가 1점 깎여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문제가 만약에 너무 쉬워서 만점이 나오는 시험이다. 그러면 이게 조금 중요한 얘기일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조금이라도 그냥 살짝이라도 까다롭게 나온다. 100점 무조건 다 100점이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상황이면은 1점 감점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어딜 보시냐면 이게 쭉 읽으시다가 갑자기 숫자가 훅 떨어지는 구간 거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남대 같은 경우는 훅 떨어지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9등급인 친구는 좀 주의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좀 많이 떨어지냐면요. 다 보시면 많이 떨어지는 곳이 없는데 하나 넘어가시면 상명대. 상명대가 제일 많이 깎이는 학교예요. 자, 상명대가 논술 90%에 지금 내신이 10%예요. 그럼 내신 10점 만점, 100점 만점에 10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1등급은 10점인데 이제 6등급은 8점이니까 100점 만점에 2점이 깎인단 말이죠. 그럼 이건 조금 크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상명대 문제 난이도를 좀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아요. 아주 쉽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이 잘 못 풉니다. 그래서 이 점이 큰 차이가 아니다.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다. 근데 이제 7등급인 친구부터는 좀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9등급인 친구는 사실 안 썼으면 좋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8등급인 친구도 조금 걱정된다. 7등급도 조금 걱정된다. 6등급까지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시면서 쭉 떨어지는 구간 거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지금 밑에 있는 홍대도 마찬가지겠네요. 홍대도 6등급까지 괜찮고요. 7등급, 8등급, 9등급인 친구, 특히 8등급, 9등급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등급이죠. 지금 보니까. 그죠? 7등급인 친구도 제가 볼 때는 을지대네요. 을지대. 여기도 지금 7등급인 친구는 안 썼으면 좋겠다. 을지대 시험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 8, 9등급은 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신이 반영이 크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6등급 이내에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6등급을 넘어서 7등급, 8등급, 9등급 사이에 있다라고 하시면 표를 보시면서 훅 떨어지는 곳 그 학교는 좀 넘어가고 거기 빼고 나머지 학교에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7번 학교별 특이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클라우드 공학과 가천대 클라우드 공학과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학과예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되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로 취업이 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생각보다 세고요. 세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더 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경쟁률이 아주 세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합격 컷도 보시면 합격 컷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잘하는 친구는요. 가천대를 안 가고 싶대요. 자기는. 그냥 완전 안 좋은 과 식품영양학과를 가더라도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이런 게 오히려 더 친구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과만 가지고는 아직은 대학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가천대 클라우드 공학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합사를 맞출 수 있고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시면은 이 학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외대인데요. 한국 외대가요 약술형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조금 애매한 학교예요. 약수령도 아닌데요. 완벽한 논술도 아니에요. 그 중간 어딘가에 껴있는 그런 친구고요. 여기가 이제 수원 수투에서만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아주 쉽지 않고 그다음에 증명이 꼭 하나 나와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증명이 꼭 하나 나와서 그걸 꼭 대비를 해야 하는 학교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능 최저는 한개 3등급이면 되는데 랭귀지 앤 AI 여기가 좀 높아요.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왜 높냐면 여기는 용인에 있어요. 글로벌 캠퍼스 용인에 있고 여기 하나는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하고 같이 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외대가 지금 문과하고 이과의 그 등급 갭이 좀 있잖아요.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랭귀지 앤 AI는 굉장히 높고 굉장히 사실은 합격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 가천대 클라우드 공학과는 생각보다 쉬운데 여긴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잘한 친구가 아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그냥 자연을 썼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추천이고요. 자, 국민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사실 처음에 논술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수리 논술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전형적인 수리 논술. 근데 국민대에서 자기네 약수령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시 그 문항들을 다 풀어봤는데 문제가 아주 어렵냐 또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요. 그 나오는 함수 이런 것들이 몇 개들이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 함수들을 조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논술에서는 너무 고전적인 그런 함수들. 그러니까 논술을 조금 공부했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한 번은 그냥 봤었던 그런 함수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국민대를 대비를 하시려면요. 미적분을 보는 논술 거기에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좋다. 그러니까 메인이 어디냐? 우리 애는 수원 수투가 메인이다라고 하시면 약수령으로 오시고요. 만약 우리 애는 근데 국민대가 메인이다라고 하시면 미적분에서만 출제가 되는 그 미적반 있잖아요. 논술반. 미적 논술반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미적에서도 쉬운 학교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면은 훨씬 더 시너지가 있다. 그 다음에 국민대를 이제 대비를 하실 거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보다는 교과서를 봐야 돼요. 교과서에 맨 뒤쪽에 스토리텔링.
그쪽 부분을 보시는 게 오히려 도움 되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여기서는 수능 특강보다는 교과서를 다 들고 들어가셔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거예요. 기출은 그래도 괜찮은데 모의하고 기출의 연관성이 있냐, 이게 좀 없는 학교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 시작하면서 그냥 예시 문항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결이 다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한 예시 문항대로 준비는 하되 혹시 조금 베리에이션 있을 수 있다라고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돼요. 모든 학교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첫 해는, 이거는 사실 낭설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항상 그렇긴 했는데 첫 해는 좀 쉽게 나와요. 쉽게 나와요. 가천대도 첫 해요. 진짜 쉽게 나왔어요. 근데 현재 이제 약수령 대학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이 약수령 대학, 엄마 내가 거기 가려고 준비한 줄 알아? 진짜 무시해요. 진짜 무시하고. 근데 그리고 현역 친구들은요, 진짜 눈이 머리 꼭대기 달려 있지 않으세요? 대화를 하면 진짜 싸움밖에 안 나요. 막 계속 야 여기가 지금 너한테 좀 잘 맞는 것 같고, 엄마가 설명회 갔다 와 보니까, 아빠가 갔다 와 보니까 야 이 학교가 지금 저녁에 너랑 맞아, 이렇게 하면 엄마 나 정시로야. 막 이렇게 뭔지 아시죠? 막 너무 화를 막 내면서 그냥 어머님들이 맨날 저한테 저희가 이러는데 말씀 좀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친구들이 그래요. 언제 눈이 조금 낮아지냐면 구모 봤을 때, 엄마 나 대학 못 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쯤에 조금 낮아지지만 그 전까지는 친구들이 사실 약수령 잘 생각 안 하는 친구도 많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무시하는데 생각보다 뭐 국민대 당연히 높고요. 상명대도요. 정시로 가려면 높아요. 가천대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도 또 그 마음이 있어요. 가천대 옛날에 우리 경원대 거기 쳐주지도 않던데야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아버님 어머니 진짜 그거를 생각하시면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5년 뒤를 보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졸업했을 때 이제 어떤 거를 확인을 해야 되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도 중요하고 과도 계속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때도 약간 야 이제 과가 중요해진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때는 여전히 학교가 중요했던 시기고, 지금도 학교가 중요하지만 점점 과를 더 찾아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뒤에 우리 친구들이 졸업했을 때 그때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를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국민대는 이제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출제 범위가 미적분이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 맞출 때도 과탐 한 과목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다른 걸로 맞추면 괜찮은데 탐구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과탐 한 과목이 조금 생각보다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죠? 이걸 생각하시고요. 근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학교입니다. 서술 연습하고 그다음에 첨삭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친구들 제가 그 약수령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수업을 했는데 항상 가장 큰 문제는 뭐냐, 1번은 개념이 그냥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 자체를 몰라요. 이 개념이 뭔지 모르는데 계속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능 연습을 한다는 건요, 사실 수능은요 공부 잘하고 그냥 개념을 잘 잡는다고 잘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시험이냐면 개념 대충 알고 그다음에 계속 유형 문제풀이로 가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왜인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연습해요. 그랬을 때 등급이 굉장히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사실은 괜찮게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최상위권까지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2등급 하반, 2등급 후반대 하고 3, 4등급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개념 제대로 안 잡고 문제만 풀어도 나와요. 사실 그 등급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술을 해야 되고 그게 채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술을 하면 티가 다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이 너무너무 중요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수학 시험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수학 시험. 답이 나오는 게 베스트. 답이 나오는 게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저도 항상 친구들한테 야 서술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 책 쓸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답이 나오는 것이지만, 근데 그 안에서도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기호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파트가 극한이에요. 극한에서 자꾸 수능 선생님들께서, 나쁜 건 아니에요, 수능 선생님들께서 이제 쉽게 풀기 위해서 없는 기호를 막 만들어서 막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친구들이 그거를 그냥 서술할 때 막 써버려요. 그럼 이제 제가 항상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데, 야 이거는 없는 기호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진짜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 보면은 식만 다다다다다다다 적어놔요. 한국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야 한국말은 적어줘야지. 적어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조금 몇 줄은 적어줘야지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냥 문제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리는 건데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가 문제인 거냐면 개념 자체가 안 접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본서에 있는 그쵸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건데 친구들 진짜로 교과서 없어요. 아예 교과서 봐라. 수능 전날까지 보는 게 교과서야라고 얘기를 해도 너가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 그러면 교과서에서 이쪽에 어떤 파트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훑어보고 내가 뭘 몰라서 틀렸구나.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오답 노트를 쓴다 이런 건 당연히 안 맞죠. 이제 고3 친구들한테. 근데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친구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다 계산 실수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고 싶어 해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 연습하고 첨삭을 받는 이 내용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뭐가 문제인지 그다음에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것들 이게 중요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실전 모의 논술을 계속 풀어가면서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풀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국어랑 수학이 같이 있는 경우가 이제 많다 보니까 10개 학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먼저 풀지 수학을 먼저 풀지 수학을 먼저 풀지 국어를 먼저 풀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경향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쉬워서 변별력이 없겠다. 큰일 났다. 공부한 친구들이 못 붙겠다. 이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져서요. 그 등급 합격 컷을 발표한 학교들을 좀 보시면 15개 중에서 옛날에 뭐 가천대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이제 주도하는 학교인데 가천대 같은 경우가 뭐 13개 정도는 맞아야 된다 뭐 이랬는데 지금은요. 그 등급 평균 그 평균 보시잖아요. 합격 평균 10개에서 12개 맞으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그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는 이런 학과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나오는 추세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렵게 문제가 나온다는 걸 생각하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 나갈 것이냐. 그 학교마다 그러니까 가천대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가 두세 문제 있어요. 그러면 국어 문제는 다 풀고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국어를 먼저 푸는 게 좋다고 많이 합격생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를 먼저 다 풀고 수학을 푸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 일단 넘어간다. 한번 쫙 푼다. 그다음 남는 시간에 어려운 문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풀고 한 두 문제는 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학교가 다 그러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3, 6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 근데 거기는 뭐랄까 시간이 좀 부족한 느낌?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막 최대한 푸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좀 최대한 요즘에 좀 다 어렵게 나오는 추세들이 있으니까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전략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고요. 쉽게 나오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럼 그 학교들은 최대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 나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요. 일단 1교시하고 2교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4시간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앞에 2시간 국어, 밑에 2시간 수학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국어도 그렇겠지만 수학은 2시간이면 너무 짧아요. 진짜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거기 이 광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리 하면서 위에서 두 번째 체크해요. 수리 60분 수업하고 35분 모의 논술하고 25분 해설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 저희 해설 시간도 너무 아까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친구들은 자꾸 어떤 걸 원하냐면 제가 다 문제를 풀어주길 원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자기가 잘 풀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데 이 해설이 잘 읽히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이제 풀어서 영상을 찍어주길 좀 원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교시는 단원별 개념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출 분석 좀 하고 EBS 연계교재 문제를 같이 풀고요. 제 계획은 이렇게 지금 1시간 넘게 한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를 한 40분에서 한 50분 사이로 실전 모의를 보고요. 해설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쫙 뿌려서 친구가 집에 가서 그냥 배속으로 본인이 듣고 싶은 파트의 문제만 딱 해설 보고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친구들은 2시간 수업을 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한 3시간쯤 수업을 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의 이제 계획은 이렇게 해설을 영상으로 다 넘겨서 영상을 친구들한테 바로바로 이제 보내준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 수업은요 교과서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교과서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개념을 딱딱딱딱
딱딱딱 찝어서 얘 정의가 뭐고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개념 설명해주고 그 논술 기출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계속 설명하는 수업이고요. 당연히 이거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하고 논술이 한 번에 이제 준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업이고요. 지금 숙제가 있습니다. 다시 쓰기라고 숙제가 있는데 현재 진행하는 반은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요. 제가 그 수능 특강 문제 변형 문제를 한 단원씩 진도가 나가요. 그 숙제는 수업 시간에 같이 풀었던 한 단원 문제, 그 다음에 그거에 또 변형 문제 한 단원 또 주고 같은 단원에서요. 그러니까 문제 수만 70개 그렇게 정도 했을 때 한 70개 플러스 시험 실전 모의를 보잖아요. 그 문제가 한 10개 되면은 총 한 80개 정도가 일주일 동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80개를 이제 다 푸는데 앞에 35개랑 뒤에 35개는요. 문제 유형이 다 똑같은데 계속 이렇게 문제만 조금 바꾼 거예요. 변형 문제니까 그거를 푸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라고 하면 수능하고도 도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한 80개 정도의 문제가 매주 숙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성적 문자로 같이 나갈 거예요.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성적과 반평균과 우리 학생의 이제 숙제가 이제 완성도에 따라서 A, B, C 아니면 미제출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 문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미래탐구 어플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첫날에 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료연수 핵심 빈출 개념을 당연히 이제 완벽하게 다지는 그런 수업이 될 거고요. 연강 커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7월부터 9월까지는 국어하고 수학 같이 해서 4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이제 단원별로 쭉 하면서 이제 단원을 쭉 한번 훑으면서 끝을 낼 거고요. 10월에는 이제 친구들이 수학만 듣고 싶다, 국어만 듣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어 집중, 그다음에 수학 집중으로 해서 이제 시간은 연달아서 하긴 할 거지만 따로따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석 특강에는 수원수투, 약수령 실전 모의, 그다음에 미적까지 나오는 이제 고대 세종하고 국민대를 대비한 실전 특강에서 따로따로 실전 특강 파이널 수업을 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11월만 써 있지만 10월하고 11월에서요. 수능 앞뒤로 해서는요. 이제 그 대학별로 파이널 특강들이 열려요. 그럼 여기는 이제 기본 개념은 당연히 설명 안 하고요. 계속 실전 모의 위주로 문제 시간 안에 문제 풀고 그다음에 첨삭 받는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친구가 그러면 친구들하고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친구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논술 수업에요. 친구들이 첫날 어떻게 오냐면 다들 약간 똥 씌운 표정으로 이렇게 와요. 나 수능런데 엄마가 오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약수령 문제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결국은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저도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근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정확하게 잘 풀려면 수학 몇 등급 정도 돼야 되는지 아세요? 2등급. 2등급 돼야지 그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완벽하게 본인이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약수령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요. 3등급이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3등급 친구 많지 않고요. 거의 3, 4, 5등급 안에 있단 말이죠, 친구들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봤을 때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개개인별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좀 잘하는 친구면 그냥 다 쫙 풀어라라고 얘기하고요. 좀 친구가 어려워한다. 막 4등급, 5등급 뭐 이런 친구예요. 그러면 뒤쪽에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예제, 유제 있고 기초 문제 있고 맨 뒤에 기본 문제 뭐 이렇게 있는데 기본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 빼고 앞에서 다 풀고 그쪽을 다 맞는 걸로 이렇게 좀 전략을 짜라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실력 완성 좀 어려운 문제들은 좀 일단 빼고 앞에 거 먼저 좀 빨리빨리 돌리고 두 번째 돌릴 때 좀 어려운 문제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이제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시고 이거를 쭉 다 풀 건지 아니면은 쉬운 문제 위주로 일단 좀 돌렸다가 어려운 문제 마지막에 조금 파이널로 이게 좀 대비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하고 화내지 마시고 혼내지 마시고 친구들의 의지가 있어야지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상의를 하셔서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잘 준비하셔서 올해 입시 꼭 성공적으로 치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